여러분, 야, 대한민국의 좀비 기업,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좀비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좀비 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예,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요. 이런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좀비 기업 비율은요 굉장히 높아요. 왜 높으냐고요?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상황이. 지금 사실 2019년부터도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 많아지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벌어서 원금은커녕요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말하거든요. 특히 중소기업의 좀비 기업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절반이 넘어요. 50.9%입니다. 아니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절반 이상. 이것은요, 예, 안 그래도 어려운 이 중소기업 좀비 기업에게 한계 기업에게 금리 인상이라는 폭탄이 또 한 번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한 번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 문제는 여러분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좀비기업 비율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대기업의 어떤 좀비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 28.8%까지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요 대기업은 20%대, 예, 이게 중소기업은 30%대 후반이었어요. 이게 지난 한 4년을 거치면서 말입니다. 예, 대기업은 28.8%까지 늘어났고요. 중소기업은 50.9%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해보면 지금 39.9%예요. 39.9%. 그러니까 10개 기업 중에 4개 기업은요. 기업지,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다 합쳐서 말입니다. 4개는 벌어서 이자를 못 낸다는 이야기예요. 벌어서 이자를 못 낸다. 자, 이런 와중에, 예, 기업 대출은 또 얼마나 늘어날까요? 기업 대출은 인정사정 없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기업 대출이 2018년 말에서 2021년 1분기 말로 기준을 정해서 보면요. 2018년 말에는 112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2021년 1분기 말에 1435조 8천억 원이에요. 1435조 8천억 원. 지금 그냥 단순하게 봐도 5대 시중은행에서만 늘어난 것만 지금 엄청나죠. 거의 310조가량 늘어났습니다. 310조. 그런데 여기에 판매 신용까지 다 합치면 이게 훨씬 큽니다. 게다가 이 자영업자 대출이나 혹은 소기업 대출까지 다 합치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금리 인상을 이 한계기업, 좀비기업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기업들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기업의 비중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12.6%였던 이 부채 비율 20% 넘는 200% 넘는 기업의 비중이 2020년에는 15.3%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2021년에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전체적인 기업의 비중은 어렵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꾸 이야기를 할 때 기업들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그게 일부 기업들에게서는 굉장히 좋아지고 일부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언택트 기업이라든가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혹은 전기차 기업이라든가 배터리 기업이라든가 심지어 바이오 기업들까지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언택트 기업들도 좋아지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기업을 봤을 때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채무는 늘어나고요. 200% 부채 비율이 넘는 기업도 계속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어떤 한계 상황은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커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제 그 국내 신용평가 회사들이 올해부터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는 신용평가를 강등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그대로 정체로 놔두라 이렇게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냥 놔뒀지만 이게 이제는요. 신용평가 기관들의 평가까지 내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재무 구조 자체가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다고 하면요. 이것은 퇴출이에요. 퇴출. 쉽게 말하면 회사채 시장에서 자칫 잘못하면 돈도 못 빌리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가 금리 인상은요. 한계 기업들에게도 충격을 줄 겁니다. 자영업자는 당연하고요. 자영업자는 지금 뭐 벌지를 못하니까 더 심각하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좀비기업이나 한계기업의 경우는요. 대기업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한꺼번에 기업들에게 몰아쳐서 사실 신용위기에 있는 기업들은 뭐 줄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는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지 마라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시기든 테이퍼링이 내년 상반기에 끝날 수도 있어요. 짧게 잡아서 6개월, 길게 잡아서 9개월 아닙니까? 테이퍼링이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까지가. 그만큼 말입니다.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뭘 할 거예요? 이제 금리 인상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11월부터 한다고 치자고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이면 6개월입니다. 5월, 6월, 7월이면 9개월이에요. 빨리 끝낸다면 6개월, 늦게 끝난다면 9개월에서 한 10개월 이 정도 될 텐데 그 다음은 인상이에요. 그냥 일정표상에서 해석을 한다면 적어도 말입니다. 7월 이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다시 말해서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이런 예측도 가능합니다. 사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요. 미국에다가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권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테이퍼링에 이어서 금리 인상까지 내년 1년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긴축 발작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 말입니다. 저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주말이 지나고 평일날이 돌아오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 긴축 발작에 대한 강도가 얼마나 센지 말입니다. 지금 신흥국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전부 다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타날지. 긴축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신흥국에 돈이 빠져나가서 신흥국의 위기로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 기업들의 부채 그리고 좀비 기업들의 줄파산 이것은요. 어쩌면 이미 짜여진 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 상황은 한계 기업이나 좀비 기업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줄줄이 금리 인상, 줄 인상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비한 중소기업들 또 한계기업들의 대책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진짜 세계 금융 상황은 진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금리 인상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자영업자나 이 중소기업, 서민계층, 대출을 많이 받은 계층에 대해서는 충격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